쇼 직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 소프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연말을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 대체적으로 뭐 S&P나 나스닥이나 다우나 대체적으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에 물론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연간으로 돌아다 보면 뉴욕 증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년째 수익이 20%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 그다음에 미국의 연기금에 투자돼 있는 401k나 이런 데 투자돼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은 2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도는 상당히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학개미들이라고 해서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굉장히 많이 옮겨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했던 그 돈과 사람들이 그대로 미국장으로 옮겨간 건데 연초와 비교해서 40조 원이 넘게 미국장에 맞습니다.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돈을 따라서 수익을 따라서 돈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국 국장에서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분들이 별로 없고 한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로는 오히려 미국 주식이나 선진국 주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특히 미국 주식, AI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 더 이전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큰 상황 하에서 실제로 미국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또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인식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탁원 사이트에 가면은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주로 대형주, 그다음에 ETF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주로도 많이 움직이고 그쪽에서 또 왔다 갔다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AI주나 이런 쪽에서 조금 포지셔닝을 줄이고 배당주나 이런 좀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주식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한국 ETF도. 그래서 세금 부분만 제하고 나면은 미국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도 계좌를 트지 않고도 그냥 ETF들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에는 비트코인 2배짜리 ETF들도 다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쉽게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HTS나 MTS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들도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있어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증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미장에서 최대 화두 뭘까요? 워낙 지수별로 보면 기록적인 그 지수들을 다 돌파했잖아요. 다우는 4만, 나스닥은 2만. 이렇게 다 역사적인 고점들을 돌파했고 그 원동력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AI죠. AI가 탑 2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여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솔직히 약간은 이제 힘은 좀 빠지는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진 게 이제 트럼프 당선 그리고 테슬라랑 비트코인 쪽 강세 도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에는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주식은 사실 상대적으로 제약을 좀 받게 돼 있는데 미장만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오히려 물밀듯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투자금들이 들어왔던 한 해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초서부터 이제 오픈 AI,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AI가 포커스를 받으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계속 레벨에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7월달 예상을 했는데 7월달에 인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AI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이제 머니 플로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온쇼링,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이든 때건 트럼프가 때건 간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머니 자금, 특히 달러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논쟁은 내년도 아닙니까? 네. 지금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이건 사실 강세론자, 약세론자 사이에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내년에 많은 또 변화들도 있고 정부도 바뀌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에 잠시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이제 빠진 모양들은 실제로는 자산 배분 펀드들이거나 그다음에 리스크 얼로케이션 하는 배분하는 펀드들을 보면은 주식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채권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빠졌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만 해도 미국 채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TMF, TLT 이런 ETF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다 손실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AI 쪽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비중을 조절을 하다 보면 네. 채권 쪽은 사고 주식 쪽은 많이 오른 AI 주식은 팔고, 그러니까 이제 월말 가서는 정리가 좀 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 이제 4.6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4.5%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원래는 또 10년짜리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가도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리밸런싱 했던 모습들이 1월 달에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 국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뭐 20%, 뭐 15% 이런 대형 급락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지금 이미 2년 동안 올라온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한 10% 정도의 조정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꽤나 임팩트가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게 트럼프 행정부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내걸고 있는 정책들, 관세부터 해서 법인세, 뭐 인하라든지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의 임팩트와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특히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도 다 글로벌리 다 해당되는 네. 이슈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쥐고 흔들 것인가가 관건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별로도 그렇지만 섹터별로도 좀 흔들리는 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얼마 정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하다못해 파월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금리 정책을 피겠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촉각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마가잖아요. 미국이 잘 돼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를 올리는 이유도 미국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미국의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서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세를 올려서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면 미국 기업이 돼야 되겠죠. 해외 기업이 트럼프 아니라. 입장에선 그렇겠죠. 네. 트럼프가 관세를 움직이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도 투자에서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 관점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지 글로벌 주식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2년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비싸요. 특히 AI 주식들은 너무 비싼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타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막 올라온 것들 보면 매출액 뭐 2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뭐 비총 너무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뭐 꿈과 희망을 계속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이미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반대로
실제로 이번에 상승하지 못한 미국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도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올라간 종목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초에 핫했었잖아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막 엄청 난리였는데 결국 하반기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승폭 한 반 정도를 반납을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또 새로 임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이제 또 네거티브 쪽 이어서 바이오 주식의 네거티브 쪽에서 또 하락세가 더 이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이제는 작년처럼 AI다 그래서 그냥 막 드라이브를 쳐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차별화되는 종목들이 가고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6,000 S&P 기준으로 봤을 때 6,000을 기준으로 놓고 위아래로 뭐 6,500, 7,000 예상하는 분들도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IB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또 그다음에 종목별로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그리고 전략별로도 되게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채권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짜리 금리에 모두 다 포커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세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10년짜리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금리를 미국에서 10년짜리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금 갑자기 이제 한 번, 두 번으로 줄이고 있는데 예상이 페드와치에서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4% 이상을 유지를 했을 때 미국이 경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 거기다 이민으로 사람을 수입해 오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올 가능성이 계속 있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이나 상품들을 보면 미국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ETF들에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내년에도 이 전략이 그러면 통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네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전략도 어느 정도는 내년은 더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QQQ나 TQQQ를 매매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TQQQ는 QQQQ로 내려오고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장을 그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 보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상승을 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주가가 급등을 해야만 3배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냥 3배짜리 레버리지 펀드들의 ETF들의 대부분은 무조건 박스장이 생기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처럼 급등하는 장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펀드들보다는 레버리지가 아닌 펀드들에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 같은 경우도 블랙락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제 CTA 펀드들을 ETF로 내요. CTA가 뭐냐면 주가의 방향에 상관없이 선물로 그냥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펀드들을 ETF로 내요. 블랙락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상품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원래 S&P, 뭐 채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리츠 이런 식의 대체 투자 형태들로 해서 ETF들을 쭉 깔아놨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선물을 이용하는 전략형 상품들까지도 ETF로 상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나 채권의 움직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더 분산시키고 싶은 니즈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고 그 얘기는 곧 2025년도는 그냥 원웨이 한 방향으로 쭉 가서 돈을 쉽게 버는 마켓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랠리를 이끌 주도 섹터라고 할까요? 네. 뭐 올해는 엔비디아였다. 네. 뭐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내년에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게 뭐가 있겠냐? 테슬라일까? 테슬라도 이미 뭐 많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올라가 있고. 양자일까? 아니면 로봇일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뭘까요? 저는 AI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AI가 기존에는 챗 GPT나 AI 하드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AI에서 포커스했던 게 그거잖아요. 생산성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AI가.
근데 지금은 계속 챗봇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바꿔주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챗GPT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론형 AI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제 O3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거를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몰한 모델들 그다음에 각각들이 이제 뭐 모형별로 잘 적용을 시킨 에이전트 모델들. 그래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년 매출액 예상을 할 때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네. AI 에이전트를 우리말로 하면 AI 비서. 비서인데 이런 거죠? 근데 비서 정도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마케팅, 세일즈 이렇게 종류별로 쭉 있잖아요. 그래도 매니저라고 따지면 애널리스트, 매니저 이렇게 구분돼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AI가 그 역할을 대신할 만큼의 이제 효용을 느낄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인턴을 한 명을 뽑으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네. AI 에이전트들이 등장할 것이다. 등장해야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 예를 들어서 1억씩 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를 근데 로봇으로 바꿨더니 3천만 원이면 되더라. 2천만 원이면 되더라. 그럼 뭐 단순하게 보면 생산성이 3배가 올라간다. 네. 뭐 그런 식의 뭔가 내러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가 됐던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CS를 하는데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거를 뭐 한 100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AI로 다 바꿨더니 비용이 뭐 50%가 줄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질적인 수익에 기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게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효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A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화제가 됐지만 로봇 프로젝트들 많이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이다. 되겠죠. 라는 기대감. 또 그것 때문에 증시에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들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테슬라 이번에 이제 세레모니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네. 맥주도 따라주고 뭐 자동차도 막 하고 같이 얘기도 옵티머스. 하고 옵티머스가 네. 나왔었죠. 그리고 옵티머스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가 나왔었고 이미 그 달걀 깨는 거 모습 보여주면서 보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휴머노이드들이 지금 문제는 움직임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탑재가 돼야만 걔가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일을 잘 찾아서 할 거잖아요. 네. 옆에 두고 다니면서 따라서 일을 계속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의 그 가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추론을 하는 능력들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슨 황이 양옆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인간이랑 닮아가니까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발표한 것도 자기네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컴퓨팅. 네, 거기에 들어가는 CPU나 이런 이제 컴퓨팅하는 칩을 자기가 제공할 테니 로봇을 여럿이 다 만들어라. 네, 이렇게 그렇죠.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는 청바지 장사를 하겠다. 청바지는 열심히들 만들어라 이렇게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현재의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저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 짚어봐야 될 것도 짚어보죠. 내년에 증시 상황이 올해만큼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절반으로 지금 네. 속도나 폭이 줄어든 상태인 거고 뭐 우리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우리장도 그렇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미 된 상태 내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온쇼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네. 달러 밖에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럼 유동성 위기가 미국 밖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한 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핵심은 고금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라가 됐건 아니면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한 회사나 나라들은
또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가 낮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다들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이제 4% 이상대, 4.5 이상대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4% 언더로 내려갈 것이냐의 차이도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 4.5로 인하를 했는데 이게 네. 4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원래 3.5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이제 대부분 내년 말을 4 정도로 예상을 해버리는 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4% 이상의 단기금리일 때 과연 미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경기 둔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양이 나타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낮추는, 더 빠르게 낮추는 걸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서 둔화가 되는 모습에서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제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하에서 제일 문제는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 들어가면 달러 밖에 있는 나라에선 부족해지고, 부족해지면은 결국은 이벤트가 밖에서 발생하거든요. 그게 유럽일지 한국일지 중국일지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너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서 약간 이제 희석이 된 상태고 이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했던 곳에서 레버리지를 푸는 거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또 연동돼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겠죠.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레버리지 했던 걸 푸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미국 안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면 미국 밖에 있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캐리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던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봤던 것처럼 이유는 알 수 없이 갑자기 급락하는 상태거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뭐 AI를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추론형 AI를 계속 해보니 얘가 추론을 잘 못하더라.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계속 천천히 움직이더라. 저렇게 해가지고 저 로봇으로 어떻게 뭘 시키겠냐.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되면서 생산성 향상 되게 어렵다. 그리고 그러느니 전기값 내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싸더라. 이런 쪽으로 가면서 AI에 대한 이제 생산성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에 끌어올린 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렸던 드라이버가 AI였잖아요. 네. 근데 그 AI가 생산성을 이제 보여줘야죠. 네. 네, 지금 로봇 사람처럼 걷고 있네요. 사실 미장 걱정은 둘째 치고요. 우리 장이 걱정입니다. 결국 어제 마지막 거래일에서 2,400선이 깨졌어요. 깨졌죠. 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 2,400선이 깨지긴 했지만 한미 간의 디커플링 현상도 올해 너무 심했었고 이것도 좀 좁혀져야 되고, 우린 주식은 너무 싸질 대로 싸졌는데 새로 유동성이 좀 들어와서 바닥을 좀 끌어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원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환율 듭니다. 수준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20% 깨졌을 거거든요, 올해. 네. 그러니까 뭐 주가 지수는 뭐 6%, 7%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 하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율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새로 진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율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는 레벨로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월스트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다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발 다 일어났기를. 네. 이제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머니는 돈이 될 것 같은 쪽으로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기 때문에 네. 이머징 마켓 쪽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만 우리나라도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약세 부분을 계속해서 포커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너무 나쁘다 쪽으로 보기보다는 글로벌한 이머징 마켓 쪽 전체적으로 다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 소프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불안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무안공항에서는 또 참사까지 발생을 했고요.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수 부진과 또 고환율 상황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리 경제가 언제는 꽃길을 걸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특임 교수 나오셨고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민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토론에 앞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저부터? 네, 신 교수님께 먼저. 작년 연말에 금년 경제를 좀 어둡게 봤었어요. 한 2%, 2.1 이 정도로 봤다가 연초에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네. 성장률을 2번이나 올려갖고 2.6으로 봤었어요. 5월 달에. 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수출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전망을 2번 거쳐서 2.12 정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금년 2024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다가 말았다. 좋다가 말았는데 연말 되니까 또 생각도 안 했던 탄핵, 네. 또 계엄 이게 터지면서 11월 달에 사실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트럼프하고 비상계엄하고 탄핵 이게 2025년을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네. 거였어. 아까 좋다가 말았는데 말았는 연말에 탄핵하고 트럼프 선거가 끝나는 바람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으로 2025년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트럼프가 아니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어땠을까? 비상계엄이 안 터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뭐 가정을 아쉽지만 합니다. 김민성 교수님, 올해 경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가 올해는 롤러코스터 경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전망이 좋았었는데 하반기 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현재 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형국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필상 교수님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예, 2024년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왔는데 그래서 아주 불안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막판에 계엄, 그다음에 탄핵 사태라는 암초까지 만나가지고 정말 2025년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 해 경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1분기의 성장률이 1.3%였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감소하고요. 3분기에 또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애초에는 한 2.5%는 성장할 것이다 했는데 뭐 2.2% 달성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엄 탄핵 사태가 벌어지니까 경제가 좀 숨이 막히고 있다는 건데 잘못하다가 1% 성장도 불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이번 이제 탄핵 사태 때문에 그 외환 시장하고 증권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그리고 주가가 2,400선이 무너지면서 자본이 유출하고 있는데요. 자본 유출은 외국 자본도 유출하지만은 국내 자본도 같이 유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마지노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융위기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감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은 정말 그 외환위기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의 혼란 속에 경제가 주저앉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다. 보면은 새해 경제 정말 다시 한번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연속적인 충격을 받아서 뭐 이른바 그로기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모두가 원하지 않은 일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런 식의 또 단기 충격 신 교수님 발생하게 되면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각종 연말 행사부터 또 다 줄줄이 취소되고 사람들은 또 더 심리적으로도 더 위축되고 이런 게 결국 지금 4분기 여전히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다 우리 실물 경제에도 다 2차, 3차 충격으로 가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사실은 뭐 정치적인 불안, 또 뭐 탄핵, 계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이 뭐 일반 국민들의 소비에 뭐 큰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막년에 다 지금 안 한다고 하고요. 또 내년에 신년에도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있어도 돈을 못 쓰거든요. 백화점을 못 간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한 상태에서 좀 안타까운 뭐 사실은 이태원보다 더 큰 숫자의 그 네. 희생자가 생겼는데 이런 판국에 우리가 가서 뭐 술 한잔 마시는 것 자체도 지금 죄책감이 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상당히 저 내수가 내년 2025년 상반기에는 내수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즉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계획은 뭐 전부 보류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 내년도 2025년도는 내수가 정말 어려운 2024년도도 어려웠지만 25년도 내수는 정말 역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되죠. 당장 정말 내년 1분기 성장률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은 우리가 뭐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연속된 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맡고 있죠. 그래서 어제 김성 교수님 우리가 이른바 F4 회의라고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 주제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1인 몇 역이죠? 4역 정도를 4역을 지금 해야죠. 하게 되는 건데 이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기업 탄핵 이전부터도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형국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인 4역을 좀 잘 수행해 나가기를 바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F4 내각 그리고 국회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협력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뢰밭을 좀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많이 겪어왔죠. 그리고 잘 극복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시금 발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권한대행의 뭐 권한의 범위나 권능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 이거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이고요.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그 대표성에 대해서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 트럼프의 측근과 우리의 또 누군가가 만나고 아니면 미국의 국회와 우리의 국회가 만나고 이렇게 굉장히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프세 교수님 해외에서 어떻게 볼까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을 1인 4역을 하는 이런 대행 체제를 어떻게 볼까? 뭐 일단은
뭐 신뢰성이라든가 뭐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진짜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뭐그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겠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그 최대행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문제 없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만나자라고 할 때 뭐 저기서 꼭 거절하겠냐? 필요하면 당연히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 내가 사수한다.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사명감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제 현안을 제대로 대처하겠느냐 이런 데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이 최상목 그 대행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대응의 주무 장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금 가지고 대행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각 부처 정책을 잘 조율하면서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행께서 정말 몸을 던져서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해주기만 하면은 네. 뭐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신 교수님.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상목 그 대행이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도 정치권에서 이 최상목 그 대행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면 안 된다. 그죠.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도 정치적인 야권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가치가 하나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정치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 대행을 정치적인 각도에서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지금 현안에 걸려 있는 게 이제 헌법재판관 그 문제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또 몰아세워서 코너로 몰아가지고 또 예를 들면 탄핵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 그 대행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오는 분, 그 다음에 오는 분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이게 지금 흔들 때냐 흔들지 않을 때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는 거죠. 네. 자, 이제 키워드별로 저희 본격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내수부진입니다. 내수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사실 하반기 들어서 내수가 부진하다는 얘기를 참 반복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김 교수님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1년 전에 비해서 소비 판매가 이제 1.9%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토로하는 것 중에 큰 게 이제 내수 부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계의 소비 심리도 12월 들어서 크게 위축이 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흡사 2022년에 하반기에 보였던 수치들과 좀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네. 당시를 돌아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3년 2분기가 되어서야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경기 동행 수치를 보더라도 올 하반기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시그널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숫자가 알려주지 못하는 정말 그 체감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 내수가 이러다가 심리가 지금 가라앉으니까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까지 생기는데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산업 생산 동향 보면요.
산업 생산 마이너스 0.4% 감소, 설비 투자 마이너스 1.6% 감소, 그나마 소비가 0.4%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그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지수가 3월 이후에, 지난 3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소비가 죽으면은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내수상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계엄 10월 3일 날 이제 됐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앞으로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84.6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12.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이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88.4인데 전달 대비해서 12.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이제 경기 실사 지수라든가 또는 소비 심리 지수라는 이것이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내수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경제가 지금 뭐 내수 붕괴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아주 무너져 버리면은 경제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아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든 간에 일반 소비자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가 이제 불안하다 할지라도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불안해하고 위축되지 말고 제대로 좀 활동 좀 해달라 그런 어떤 이제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금년 2024년도 저는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소비가 부진한 게요. 계엄 때문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 불변 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22년 초예요. 3년 됐어요. 네. 3년 동안 지금 실질 소비 판매가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수 부진은 아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수출 잘 된다. 수출이 살아난다. 이 꾀꼬리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수출마저 안 좋으니까 지금 호들갑을 떠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소비 부진은 이거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니고 3년 이상 된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꽤 오래되었었는데 네. 여나 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뭐 몇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땜질식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중소상공인이 무너지고 특히 중산층 이하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제 주체들 중에서 중산층 이하 분들은 도저히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 상황까지 왔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어 왔다. 전반적인 그런 누적된 결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죠.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 전에 저희도 관련 토론을 했었는데 그 기관 관계자께서 이런 얘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그 빈 부담만 보면 사실상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아닌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고 해요. 다중채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줄도산 이야기는 입에 담기에도 정말 끔찍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 상황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 전체 취업자가 한 2,800만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서 58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한 일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라는 뜻이죠. 네. 자영업자의 수가 뭐 해마다 증감이 좀 있기는 하는데 2017년에 573만 명, 2021년에는 555만 명, 뭐 코비드 사태 이후로 좀 줄었었죠. 그러다가 네. 다시 올해는 이제 575만 명이 되었는데요. 그 자영업자들에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그만둘 것인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한 5% 정도는 곧 그만둘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폐업을 보입니다.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전업을 하겠다. 네. 의사. 그런데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임금도 줘야 되고 더 부담이 큰 상황일 것이고요. 근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그만큼 더 영세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폐업을 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최근에 6.1%로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그 수치가 4.6%였으니까 1.5%포인트가 높아진 것이죠. 네. 그만큼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2020년과 21년에는 각각 0.4%, 0.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3년에는 0.66%로 높아졌습니다. 올해의 통계는 아직 이제 작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2, 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이 특히나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세한 사업자. 그렇죠. 네, 영세한 소상공인. 연 매출액을 3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연체율이 0.5%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이것보다 훨씬 높아져서 1.37%나 됩니다. 4배 가량 높은 수치인 것이죠.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내수 부재이 심해질수록 네. 매출액은 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럼 매출액이 낮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는 이들을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었을 때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안고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거든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계속해서 그냥 뭐 자영업자 어렵다, 빚 많다 그러니까 일단 뭐 좀 도와주자 해서 그냥 연명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대충 뭐 연장을 해준다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 연명이 되지도 않고 지금 빚더미가 계속 쌓여서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영업자 그 금융권 대출이 뭐 1,064조 원 이게 역대 최대거든요. 근데 이 빚이 뭐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출 연체액이 18조 원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또 연체율까지는 뭐 최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빚더미에서 허덕허덕하고 있고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탄핵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자영업 이러다가 정말 그 집단 부도원하고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계엄이 12월 3일인데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거 계엄 사태 이후에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36%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0에서 50% 매출 감소 52%나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없다가 1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자영업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빚더미에 눌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정말 이거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 좀 확산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일단은 어떻게든 지원 조치라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어떤 구조 개혁 조치 이런 거 뭐 마련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점점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눈덩이죠. 진짜 우리가 자영업자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자영업자는 한 560만, 600만 그 사이를 꾸준히 뭐 몇 년 유지해 왔어요. 늘다가 줄다가 하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소상공인 네. 700만. 네. 그다음에 자영업을 안 하면서 소위 뭐 개인 용역 제공자 플랫폼 피고용인 특수직, 특수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용노동자, 것. 네.
이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지금 소상공인이 한 700만, 자영업자가 560만, 그다음에 플랫폼 100만, 기타 등등등등 해서 하면은 이 인구가 거의 1,500 정도 되고요. 부인까지 합하면 3천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지금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문제는 대기업, 삼성과 현대가 못 나가서가 아니고 예.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3천만 명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플랫폼 이분들의 앞길이 캄캄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뭐 추경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땜질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영업을 하면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좀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3천만 명이나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서 네. 중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업자가 허리 펴고 일하고 허리 펴고 경제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90도 틀어야 된다. 뭘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기재부 없애라. 기재부 없애고 중소벤처부를 부총리로 해라. 그래서 국가경제의 틀 네. 자체를 우선순위를 아예 바꿔버리자. 바꿔버려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자영업을 해도 내 미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할 만한 이런 자영업 천국으로 만드는 쪽으로 제가 디테일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한 거죠. 들어서 아시겠죠?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낮추면 자영업자는 그나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부가세 좀 낮죠. 네. 전반적인 산업 구조, 그 경제 체질 이런 걸 다 바꿔야 그 결국 자영업들이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되지. 무조건 뭐 정부 부처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이 그 정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냐 또는 경제 구조냐 또 정책이 그런 정책이냐 이것도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같은 어떤 산업 구조, 경제 구조로서는 자영업자 살 수가 없어요. 뭐 무슨 당장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찾아서 여기저기 자영하고 그다음에 또 망하고 비도 쓰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 구조를 정말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면서 그다음에 소비를 이제 확대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 경제 틀과 구조를 바꾸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뭐 너희만 살아라 이랬으면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처방도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이제 뭐 생각들이 있죠. 추경도 여기 하나가 해당될 수 있겠고.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그 DSR 2단계 도입할 때 2달 미뤄졌지 않습니까? 9월로. 그때 왜 미뤘냐라고 물었더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기 방어를 했으면 어땠냐라는 건데 이제 주저했던 게 금융 안정성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빅컷 가능성에 대한 것도 시사를 했었고 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내년에 내려서 경기를 좀 북돋는 이런 칼을 좀 휘두르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김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런 유혹이 큰 상황이기는 하죠. 내수 부진을 진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방금 말씀 나누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목적도 부합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환율을 더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올라갈 거 하는,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쉬운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한국은행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제공했던 발표문의 이제 문구들을 살펴보면 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기는 한데 이제 정치 불확실성의 증대 그리고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또한 통상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조치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지금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지는 속도가 훨씬 늦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그것과는 또 반대로 이자율을 좀 빠른 속도로 낮추어 간다면은 환율 상승을 더 부채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네. 우려가 사실 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그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시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까? 저는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 참 잘 해왔는데 최근에 실수를 2번 했다. 그게 어떤 뭐냐? 실수를? 11월 달에 금리 0.25% 내리는 거 실수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내년에 2025년에 아주 더 내리겠다. 이 발표는 두 가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불안한 거는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미스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저는 어쩌면 내년도에 환율이 1,500원이 아니라 1,550원대 가면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 2달간 하는 이 금리를 내린 것은 저는 굉장한 실수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금융 안정, 특히 환율 안정에 이 최대 복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금리를 내년에 내리기는커녕 어쩌면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근데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을 한은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내수가 안 살아난다는 게 그동안 실증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요 지금 뭐 가계 부채 뭐 1,900조, 2,000조 이야기하잖아요. 가계 민간 부분의 예금이 2,500조쯤 됩니다. 금리를 낮추면 예금 이자가 더 많이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게 치명적인 내수의 부진 요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 1970년대, 80년대 있는 맞을지 몰라도 네. 지금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 봐서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 한국은행은 경기 살릴 생각하지 말고 물가나 좀 제대로 잡아라.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금리 인하, 금리 카드를 무디긴 한데 큰 칼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필상 교수님께도 의견. 금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죠. 근데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내리겠다 이런 어떤 발표까지 했는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다. 그것이 이유였었는데 일단은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 사태 벌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해서 환율 오르고요,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덜컥 내린다라고 했을 때 외국 자본 유출, 그다음에 물가 불안 이런 것이 생기면서 엄청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금리 계속 이렇게 붙들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금리를 내리면은 어떻든 간에 기업이나 가계 부분에
부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기업들 투자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풀면은 그것이 그 정말 이 투자라든가 건전한 소비 이런 데보다는 뭐 부동산 이런 데로 많이 흐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 구조 그리고 그래서 흐름이 이제 생산적으로 가게 그래서 산업 발전을 시킨다든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제가 자금이 생산적으로 흘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써가면서 네. 금리를 내려야지 무조건 금리만 내린다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금리를 내리면은 지금 탄핵 사태와 연결이 돼서 더 위험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떻든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년 2025년에는 정말 경제를 살리면서 금리를 내리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 교수님, 네.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금리를 내리는 게 사실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앞에 있다고 보고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은의 그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던 걸로 느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스텝을 좀 더 나가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그 정부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는 압력을 뭐 청와대에서도 하고 장관도 하고 계속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굳건하게 버텼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두어 달 전서부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 예? 그리고 낮추었고 또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한국은행이 상당히 많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경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저는 이필상 교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적하신 게 뭐냐면 외국인이 돈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는 주역은 국내 주체입니다. 네. 기업과 그 기관 투자가들, 개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보냐고요.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3%대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고 미국은 4%대, 4.5%대라고 하면 그건 뭐 누가 봐도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유익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가 네. 있었던 것 지적하고 싶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특별히 한국의 환율이 1,500원대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된 저는 원인이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환율, 강달러의 귀환. 다음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아마 환율이 가장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뇌관으로 꼽힙니다. 1,480원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이제 1,500원 정말 가시권안에 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내년에 정말로 아니면 혹은 머지않은 시기에 1,500원 숫자를 다시 찍는 걸 보게 될까? 그걸 보게 된다고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은 뭐 원화가 약세였다기보다는 달러가 워낙 강세였던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가 나름 견고했었고요. 따라서 뭐 이자율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별로 받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을 언제 넘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거 뭐 1,500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화 가치가 1년 사이에 이필상 교수님 15%가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원화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많이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환율이 1,500원이 육박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 거.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강달러 그리고 원화 약세. 그 두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강달러 요인이 더 많다. 그렇게 많이들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매파적 금리 인하 가지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동결 가능성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 정책을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만은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침체한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게 달러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더 강세가 된 그런 추세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민간 소비, 민간 투자 계속 증가하면서요. 성장률이 상승세거든요. 그 경제 튼튼하다.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 쓴다. 그다음에 금리 뭐 빨리 인하 안 한다. 근데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달러 강세가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전적인 이유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원화 약세도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가장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뭐냐면은 그 GDP 성장률이 미국에 대비해서 연속 떨어지는 미국은 우리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 미국에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이렇게 3년 연속 떨어지는 것은 1953년 우리나라 GDP 집계한 이후에 최초입니다. 경제 자체가 성장 동력이 꺼지고 약해지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뭐 이런 차원에서 또 더구나 최근에는 이거 뭐 이제 탄핵 사태 벌어지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치솟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꼭 원화 달러 강세만 이유가 아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통화 가치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얼마큼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덱스인데 그게 2022년에 110인데 최근에는 108이거든요. 네. 그 달러 가치가 그때에 비하면 좀 약화가 되는데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친다면은 네. 이게 결국 원화 약세, 우리 근본적인 원인 여기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약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예. 원화 더 떨어지는 거다. 미국 달러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그거 탓할 수는 없고 우리 탓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기 이후 어쨌든 환율 수준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때만큼 위기다라고 그냥 딱 비유할 수 있겠죠. 저는 2008년 9년도에 가까이 그 이상 올라갔었죠. 네. 1,490원? 1,500원 뚫었었죠. 1,500원 뚫었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훨씬 지금이 낫죠. 펀더멘탈 차원에서 근데 보면. 그때는 밖에서 난 불이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안에서도 지금 아니, 불이. 그러니까 환율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으로 놓고 보면 금리 차나? 금리 차 지금 뭐 좁혀져서 1.5잖아요. 우리가 더 낮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우리 외화 자산도 2조가 훨씬 더 넘고 대외 순자산도 한 7천억 달러가 넘고 저는 그래서 이 그 한국의 1,500원이라고 또는 그 이상의 환율이 2008년도 9년도와 같은 금융위기로 발전한다. 전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건 가능성이 없고 환율이 그냥 계속 치솟는 거죠. 망하지는 않고 IMF나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오지 않으면서 즉 지불불능 상태는 오지 않으면서 끝없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 전 그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지적해야 할 건 뭐냐면 상반기 때 한국의 금리차가 2%였거든요. 네. 지금 1.5예요. 좁혀졌죠. 네. 환율이 덜 불안해야죠. 뭐 공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 원인은 한국은행이 시그널을 잘못 줬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봐라. 우리가 금리 차가 2%일 때도 환율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5니 우리는 2%대까지 더 낮출 수 있다. 이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한국은행의 저는 실수라고 보고요. 지금 이 수준, 지금 3.0% 기준금리 수준에서 지금 시중금리는 지금 훨씬 높습니다. 시중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25bp 더 내려갖고 금리 차를 2%대로 확대하면 네. 제일 먼저 공격이 전 환율에서 올 것이고 동시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한 5월, 6월 때 되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요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들고 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네. 제일 불안한 게 우리나라의 환율이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그 환율을 위해서 금리를 안 내리는데 한국만 잘난
척으로 이렇게 내리느냐 저는 굉장히 저는 실수다.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강달러의 파고를 대비하는 충분히 여력을 쌓아두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키워드로 바로 가볼까요? 뭐 연결된 내용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2.0입니다. 애증의 인물이죠. 트럼프 결국 옵니다. 네, 이제 2주 남았나요? 1월 20일이니까 3주 남았군요. 트럼프 2.0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뭐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꽤 크게 있습니다. 관세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김 교수님. 예, 바이든 정부 때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강달러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따라서 환율은 신 교수님 예상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뭐 아주 급하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뭐 자국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뭐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라는 것은 무역 적자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달러의 구매력이 세다 보면은 수입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무역 적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미국 네. 입장에서 본다면요. 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기는 하겠지만, 그럼 반대로 또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공장이 지어지고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들이 어디에 가서 이제 팔릴지 그 판로를 생각하면 미국 국내에서 모든 것이 다 팔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수출이 돼야 되는데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는 그만큼 미국의 수출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 부과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따라서 그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정부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과 환율에 관한 어떤 압박을 줄 개연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환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좀 그런 배경에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저희가 트럼프의 관세 걱정을 너무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엄포한 대로 다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날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네요. 예, 네. 멕시코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없었네요. 캐나다하고 중국에 입증이 됐죠. 전 딱 집권하자마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반덤핑 관세가 됐든 상계 관세가 됐든 저는 관세를 때릴 거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 당연한 것이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따라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2.0이 들어와 가지고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이론이 이제 또 득세를 할 거냐면 내수로 가야 된다.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그룹의 학자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수출이다. 미국의 파고를 피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이 선택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내수 쪽으로 가자고 흐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외환위기로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감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이 그렇게 보호무역주의나 관세를 물린다 하더라도 저는 수출의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미국이 어쩌면 한미 FTA 재개정 협정을 주장하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 중국의 관세를 매겼을 때에 생기는 공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상품 이게 뭐냐를 파악을 해서 네. 정부가 그쪽을 적극 지지를 해서
저는 수출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정책을 해야만 그나마 우리가 충격을 줄일 수 있지. 미국이 저렇게 그 보호무역주를 한다고 우리도 그냥 보호무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수로 전환한다. 이게 한국에는 저는 내수 중심 경제 성장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한 저는 2025년도 정책 혼선이 학자들 사이에 내수다 수출이다 논란이 붙을 것 같아요. 정말 뉴노멀 시대에 갔네요. 이게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필상 교수님. 예, 저는 뭐 내수 수출 그래 뭐 트럼프 때문에 수출 오르질 테니까 내수로 하자 그런 어떤 논리는 뭐 지금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양쪽 다 살려야죠. 근데 특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보호관세 부과한다라고 할 경우에 뭐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는 한국 수출이 9.3%에서 최대 13%까지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뭐 예시까지 내놨는데,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수입 물가 상승이라고 이제 나쁜 영향을 이제 주고 있지만은 수출을 할 때 수출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율 상승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무조건 이제 일종의 미국 우선으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를 쓰고 있는데 이럴 때 그 수출 다변화,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러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품목의 다양한 시장의 다변화 이런 걸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어떤 수출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빨리 좀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그냥 무조건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대항해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빨리 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한 말씀씩만 더 듣고 이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내년 경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징후들이 있기는 한데 네. 저는 방금 제 얘기 나눴던 트럼프 2.0에 대비한 우리의 어떤 자세 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이제 1기 때 집권했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한 바가 있고 또 트럼프가 화법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독특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고요. 따라서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협상과 거래를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조선 뭐 예를 들면 네. 해양과 같은 분야의 협력을 분명히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거래들을 할 여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네. 좋은 자세이지 않을까 신 생각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치권 단결해야 되고 여야를 떠나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여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화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수출의 거의 80%, 한 60, 70%를 차지하는 그 탑 5 위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수출 지원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하면 분명히 허점이 있다. 즉 중국의 허점 또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공으로 나갔을 때 생기는 무역상의 허점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면 생각보다는 우리가 선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 네, 지금 뭐 2025년 새해에 결국 그 두 가지 큰 압박 요인이 우리 경제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는 이 탄핵 사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인데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래 우리 경기 지금 어려우니까 경기 활성화 좀 지취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개혁 못했는데 구조개혁하면서 신산업 발전시키면서 경제 성장 동력 되찾겠다. 이런 정책을 좀 굳건히 그냥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사다난해도 2024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도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유독 많았던 해였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서로를 믿고 또 몸과 마음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